제가 실제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두통이 엄청 심하다거나 목 어깨가 딱딱하게 뭉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짜증나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뇌 MRI를 찍어보고 또 위내시경을 해보고 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없다, 왜 아픈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바로 음식인데요. 그때 제가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 계피와 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이렇게 해서 2-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좀 좋아지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바를련한의원 대표원장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들이 굉장히 심한데 이 병원을 가도 저 병원을 가도 특별히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원인이 없다, 왜 아픈지 알 수 없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진 결과가 없는 것이고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자율신경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율신경이란 자율적으로 알아서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뛰려고 하지 않아도 심장은 알아서 뛰고 있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의식하지 않아도 소화 과정은 알아서 저절로 됩니다. 이처럼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은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심장 박동, 호흡하는 것들, 아니면 소화, 체온 조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스스로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흥분을 하는 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이 긴장하는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휴식할 때나 이완할 때 아니면 수면을 취할 때 항진이 되는 신경입니다. 밥을 먹고 아니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소화를 시킬 때, 잠이 들기 전에 이럴 때 이제 항진이 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평상시에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1대1로 밸런스를 이루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요. 교감신경이 무조건 나쁜 거고 부교감신경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적당히 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때도 있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교감신경 혹은 부교감신경이 한쪽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을 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문제가 됐을 때와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을 하는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소화도 잘 되지 않고 혈관도 수축이 되면서 온몸에 피가 약간 마르는 느낌, 몸이 흥분을 하고 긴장을 하면서 목 어깨가 딱딱하게 뭉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는 사뭇 다른데요. 우리가 휴식이나 이완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몸이 너무 축 늘어지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흔히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런데 실신이라고 했죠. 몸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이완됐을 때 내가 잠깐 의식을 잃으면서 실신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는 무기력하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욕을 잃거나 몸이 지나치게 이완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몸이 예민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선천적으로 예민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예민도가 이 정도 된다고 보면 이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예민도가 한 이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외부에서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아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게 되면 내가 일단 가지고 있었던 원래 만성적인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건강한 사람도
병원도 가끔씩 뭐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짜증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계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엄청나게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번 나타났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런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 이런 증상들이 단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3가지에서 5가지 이상, 저에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의 증상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A4 용지 같은데 빼곡히 적어 오신 분도 계셨어요. 20-30가지는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전신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머리가 잠깐 아팠다가 또 다음날은 어지러웠다가 또 그 다음에는 만성적으로 막 피로감이 심했다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부 자극, 스트레스, 음식, 또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시기도 하시죠. 일반적인 증상들에 비해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이 처음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막 증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엄청나게 잘 안 오게 되는 불면증을 겪게 되고, 머리도 많이 아프고 목 어깨나 허리에 척추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환자분들도 내가 어디에 이상이 있나 보다라고 인식을 하시죠.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만성화가 되면 증상이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는 한 중간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특징이, 내가 좀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관리도 하고 이러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이내 증상들이 다시 심해졌다가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갈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게, 내가 아플 때는 진짜 좀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막상 병원에 갔더니 또 검사상 이상은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언제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언제는 증상이 좀 없어지고 내가 건강해진 것 같고, 이렇게 과정을 계속 거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해지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거든요. 이때는 주로 부교감 신경에 항진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또 우울증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합쳐지게 되면 나중에는 검사 같은 걸 했을 때도 실제 예를 들면 혈액검사상에서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만나시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수년 이상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라던가 고지혈증이라던가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을 끼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문제가 돼서 혈관 같은 곳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발이 차거나 떨리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답답하고 무거운 브레인포그 같은 증상들도 생기게 되고, 또 이런 혈관의 문제가 심장이나 뇌에 생기게 되면 심혈관 질환, 뇌에서는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들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정말 많이 고령이시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염증으로 인한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바로 음식인데요. 음식이라고 하시면 환자분들이 뭐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음식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먹는 게 사실 우리의 건강과 직결이 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자율신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예민한 내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음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계피와 대추입니다. 계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면, 계피는 특유의 향과 맛이 나죠. 그래서 사람마다 계피가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계피의 주성분은 신나말데하이드인데요. 이 신나말데하이드가 바로 그 계피의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나말데하이드는 체내에 들어가면 일단 항염증 작용을 해요.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피를 드시면 혈류순환이 촉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신 분들, 아니면 뇌혈류가 부족해서 머리가 답답하거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피를 드셨을 때 증상이 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수축하고 긴장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 혈관도 같이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계피를 복용하게 되면 그럼 항진된 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추인데요. 정말 흔하게 들어본 식품이자 약재이죠. 대추의 주성분은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대추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성분들 덕분에 평상시 많이 무기력하시거나 피곤하실 때 이런 대추를 드셨을 때 몸에서 힘도 좀 나고 의욕이 생기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대추의 주요 성분들이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면서 전반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와 대추는 주성분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범용적으로 좀 많이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음식 두 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를 드실 때 따뜻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로 먹는 것의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던가 또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찬 음식들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 일단 따뜻한 물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몸이 좀 진정되고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계피나 대추가 아니더라도 어떤 허브티 같은 것들을 드셨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따뜻한 차로 마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이 차를 바로 급하게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흡수를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복용을 해서 몸 안에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계피나 대추 같은 것들도 본인이 잘 안 맞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것들과 섞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취향에 따라서 뭐 계피와 생강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뭐 대추와 계피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대추와 감초를 섞어서 차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로 드실 때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드실 수 있는데,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워낙 증상도 사실 복잡하고 원인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뭐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소화제를 먹거나 두통이 있다고 해서 두통약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증상이 복잡한 만큼 이렇게 식단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실 때도 여러 가지를 좀 두루두루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극적인 맛에 워낙 적응이 돼 있으시다 보니까 웬만한 단맛이나 짠맛이나 쓴맛 이런 것들에 반응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추차나 계피차 같은 것들을 복용하시게 되면 이 계피나 대추가 결코 자연에서 나온 성분들 중에 그렇게 맛이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워낙 이런 인공적인 화학물에 중독되어 있으신 분들은 좀 싱겁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럼 이게 너무 맛이 밍밍한데 꿀을 넣어도 되냐? 아니면 다른 좀 단맛이 나는 뭐 대체당을 넣어도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생약에서 나온 딱 계피랑 대추만 드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설탕은 당연히 나쁘고요. 꿀도 엄밀히 말하면 설탕과는 다른 성분이긴 하지만 많이 드시면 마찬가지로 설탕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또 이 계피와 대추 자체도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어차피 단기간에 약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막 5잔 이렇게 드실 필요는 전혀 없고, 식사하시고 나서 저녁에 한 잔 정도 매일 꾸준히 드시면 이렇게 해서 2-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좀 좋아지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식 이외에도 자율신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목비근 마사지인데요. 이 목비근이 뭐냐면, 이렇게 옆목을 봤을 때 대각선으로 크게 튀어나와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걸 목비근,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마사지하는 거거든요. 이 근육을 마사지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이제 척추에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척추에서 나온 자율신경 중 많은 분지들이 이 흉쇄유돌근을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목 어깨가 굉장히 딱딱하고 뭉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단순히 이런 승모근 같은 데를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흉쇄유돌근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목비근이 옆에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위쪽의 3분의 1 지점에서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목비근을 잡아주시고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살짝 압박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부위가 약간은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의 부위를 찾아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부위를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잠깐 5초에서 10초간 목비근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목 어깨 근육도 좀 풀릴 수 있고 특히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도 이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을 하는 것인데요. 명상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킨다는 건 모두들 아실 것 같고 그러면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기 전에 매일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명상이 무슨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명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만의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거실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방에서 침실 같은 곳에서 하시면 좀 좋고요. 명상을 하는 공간은 조용하고 조금은 어두워야 합니다. 정자세로 앉아서 그냥 눈을 감아 보시고요. 명상을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때 처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요.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나면 이게 명상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물리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다들 있으시니까 5분 정도 시간 세팅을 해놓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잡다한 생각이 나면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흘러보내시고 그렇게 눈을 감고 그냥 자연스럽게 5분 정도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올리고요. 하루 동안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몸에 쌓였던 많은 피로들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명상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좀 집중을 하고 또 명상에 몰입하는 실력도 늘게 됩니다. 당장 안 해보신 분들도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딱 한번 5분만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식호흡인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실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공황발작, 과호흡입니다. 과호흡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숨을 굉장히 짧게 가슴으로 헐떡헐떡 내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100m 달리기를 전속력으로 뛰고 났을 때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숨이 좀 벅찬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호흡과 동일한데요. 이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숨을 헐떡헐떡 쉬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의식적으로 가슴이 아니라 복부로 호흡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손은 가슴 정중앙에 두시고요. 오른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숨을 이렇게 가만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어보세요. 이렇게 내셨을 때 내가 오른손보다 왼손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복식호흡이 아니라 흉식호흡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흡을 하실 때 이 왼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른손만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5초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배를 볼록하게 채웠다가 다시 7초간 후 하고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할 때 왼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라서 앉아서 하는 게 힘드시면 누워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까 목비근 마사지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증상들이 심해졌을 때 갑자기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할 때 이렇게 호흡을 의식적으로 해주시면 그런 증상들이 좀 일시적으로라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